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동편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가면서 사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지, 자, 마지막으로 이 주동문을 중심으로 사동문으로 바뀔 때 이 사동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 지점들이 생겼는지, 자, 이와 관련된 중심 학습을 했었는데, 자,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일단 복습을 잘했겠지만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자, 일단 개념에서 사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 주체가 자, 또 다른 행위 주체에게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게 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개념에서 나오지만 하다라는 것이 지금 두 번에 걸쳐 나오거든. 자, 근데 이 첫 번째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위나 동작을 하는 S2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 두 번째 하다는 S1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까지 너희들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동편에 관련된 개념에서 하는 대상이 두 가지, 이 개념 속에 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 걸쳐 나오는데, 자, 이 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해당되는 것이냐, 자, 이걸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남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주동과 사동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주동 표현을 중심으로 사동 표현으로 바뀔 때는 일단 세 가지의 변화 지점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어. 자, 첫 번째는 서술어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서술어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접사가 붙는 파생적인 방식이든 보조용언의 형태가 붙는 통사적인 방식이든 어쨌든 접사라고 하는 것이나 보조용언의 형태가 따라붙기 때문에 서술어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의 위치가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 주동문에 있었던 주어가 사동문으로 바뀔 때 주동문이 목적어가 없었다면 목적어 자리로, 그 다음에 주동문이 목적어가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다면 부사어 자리로, 그때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 자리로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뀐다. 자, 이렇게 배웠고, 마지막으로는 자, 그러면서 이 시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는 어떤 새로운 문장 성분, 그것이 주어에 해당되는데 이 주어가 추가가 된다. 주동문에 없었던 주어가 추가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이 서술어가 완전한 문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 자릿수라고 우리가 배우고 왔잖아. 자, 근데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단위가 더 늘어나는 거지.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성분 중에 필수 성분이고, 자, 그러면 그 필수 성분이 주동문에 원래 없었던 것이 사동문으로 바뀌면서 추가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한 단위가 더,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단위가 더 늘어난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변화 지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남아있는 어떤 사동편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면서 사동편에 대한 완전한 학습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을 복습했으니까 오늘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관련된 걸 학습을 하면서 사동편 전체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의미 해석부터 우리가 이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이 사동문의 의미 해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적인 사동문하고 그 다음에 개하다라고 하는 보조용어의 형태를 쓰는 이 통사적인 사동문의 의미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있어. 자, 근데 이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경향성 정도로 너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적 사동문은 의미적인 면에서 직접 의미와 간접 의미, 이 두 가지로 모두 해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통사적인 사동문은 간접의 의미로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무조건 그러하다라고 말을 쓸 수는 없어. 자, 예문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he라고 하는 접사를 사용했으니까 파생적인 사동문이고,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게 하셨다, 자, 게하다의 방식을 썼으니까 통사적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의미라고 하는 측면은 너희가 머릿속에 좀 떠올려 봐야 할 텐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을 쓰게 되면, 자, 두 가지 의미를 머릿속에 다 연상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어머니가 옷을 직접 들고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행위, 자, 그것도 머릿속에 연상이 될 수 있고,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직접 의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엄마는 옷을 들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옷을 입도록만 한 거고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측면에서의 의미 해석은 간접적인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he라고 하는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적인 사동문은 어머니가 옷을 직접 들고 입히는 그 행위와, 자, 어머니는 입히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입게 한다는 그 간접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이 직접 의미와 간접 의미 모두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자, 이 통사적인 사동문의 예문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을 쓰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옷을 들고 아이에게 입히는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아이 스스로 입게 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렇게 간접적인 의미만으로 해석이 느껴지게 만든다. 자, 이런 측면인 건데, 파생적 사동문을 썼다고 해서 자, 직접 의미와 간접 의미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자, 전체적으로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지. 자, 파생적 사동문을 써도 직접적 의미로만 해석될 때도 있고 직접적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되고 간접적 의미로만 해석되는 그런 문장들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100%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구나. 자, 요 정도만 좀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동문의 통사상의 어떤 특징. 자, 요거를 정리하고 수업 전체를 마무리할 건데, 자, 이 사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통사상의 특성이 있는가? 첫 번째 보면, 자, 사동사라고 하는 것은 파생법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자, 사동사는 파생법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건데, 자, 모든 동사가 그에 대응되는 이 사동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다가 사동, 접사,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은 건데, 자, 그것은 일단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자, 예문을 보면 손에 먼지가 묻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땅에 묻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는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동음이어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예문에서 손에 먼지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이나 가루나 이런 것들이 묻었다는 얘기고, 자, 쓰레기를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매장하다는 의미잖아. 자, 그런데 어떤 뭐 물기나 내지는 가루가 손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때 묻었다는 손에 먼지를 묻게 했다, 묻혔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동사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밑에 매장하다의 묻다를 보면, 자, 쓰레기를 땅에 묻게 했다는 의미로서 묻혔다라는 말은 쓰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동사가 다 사동사를 이렇게 1대1로 대응되게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사동사를 가지지 못하는 동사도 있다. 자, 그렇게 너희들이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사동문에 대응되는 주동문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자, 대체적으로는 주동문을 통해서 사동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동문과 사동문은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야. 자, 그런데 특정한 사동문 같은 경우는, 자, 그것에 대응되는 주동문을 성립시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자, 첫 번째 예문을 통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밥을 먹이다라는 이런 사동 문장은, 자, 누가 밥을 먹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동문의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주동문과 사동문이 대응 관계를 가져. 자, 그런데 밑에 예문처럼 철순의 집에서도 소를 먹이는가라고 했는데, 이때 먹이다는, 자, 먹게 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자, 소를 키우다 내지는 소를 사육하다의 의미로 쓰인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소가 무엇을 먹다라고 하는 이런 주동 문장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이런 문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문장보다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관용적인 표현, 이럴 때 많이 쓰여.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자, 사실을 숨겼다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그때는 주동문으로 사실이 숨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 뭐 짐을 옮겼다라는 이런 문장들도 짐이 옮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주로 관용적인 표현일 때 이렇게 사동문에 대응되는 주동문을 성립시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자, 이러한 특징점들을 좀 알아두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자, 파생적 사동문일 때와 통사적 사동문일 때 이 부사가 놓였을 때는 부사의 수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의미 해석 측면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결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의미와 간접적 의미 모두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랬고, 통사적인 사동문은 그의 반면에 간접적 의미만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 자, 근데 지금 둘 다 여기에 빨리라는 말이 쓰였는데, 자, 우리가 파생적인 방식인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때 빨리에는 지금 수식이 어머니의 행위에 지금 초점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아래 문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우리가 입다라는 행위와 하다라는 행위가 서로 다르잖아. 입는 것은 아이가 하는 거고, 그렇게 입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하는 거였으니까, 지금 여기서 빨리가 수식하는 것은 이 아이의 행위인 옷을 입는 행위,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때 빨리는 아이의 행위에 초점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 의미와 간접적 의미 모두 해석이 가능한 특징점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의미 해석적인 측면하고 연결지어서 머릿속에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을 보면, 자, 네 번째 특징과 다섯 번째 특징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보조동사에 쓰이는 자리가 통사적 사동문에서는 더 자유스럽다. 자, 다섯 번째도 보면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가 쓰일 수 있는 자리가 파생적 사동문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통사적 사동문에서는 두 군데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둘 다 예문에 읽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예문을 써놨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읽다를 우리가 파생적인 방식으로 사동문을 만들 때는 읽히다가 되겠지. 자, 근데 통사적으로 만들 때는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읽게 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너희가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파생적인 방식에서는 용언의 개수가 하나야. 자, 그런데 통사적인 방식을 쓸 때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이기 때문에 용언의 개수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읽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보조용언의 형태를 덧붙여 보면, 자,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애초에 용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용언 뒤에밖에 붙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보다라는 어떤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보조용언을 붙여본다고 하면, 자, 읽히다에 여기에 보다가 붙는 거지. 읽히어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밑에 통사적인 방식은
읽다와 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다라고 하는 보조 용언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두 구자리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본용언 자리 뒤에다 붙이게 되면 읽어 보게 하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본용언이 아니라 보조 용언 자리에 붙게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읽게 해 보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읽어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말이 지금 이 파생적인 방식에서는 지금 한 군데, 요 한 군데밖에 붙을 수가 없지만 지금 통사적인 방식은 애초에 용언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본용언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조용언 뒤에 붙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자유스럽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주체 높임 선어버럼이 시에 해당되는 5번도 마찬가지야. 자, 똑같이 읽다인데 자, 요 읽다를 우리가 파생적인 방식에서는 아까도 똑같이 읽히다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통사적인 방식에서는 읽게 하다야. 자, 그러면 시를 붙을 수 있는 자리는 너희가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지금 여기 파생적 방식은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밖에 붙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읽기 뒤에다가 시라고 하는 걸 쓰고 읽기 시다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런데 본용언 보조용언의 형태로 갖추고 있는 어떤 통사적 사동문 같은 경우는 읽다도 있고 하다도 있기 때문에 시를 읽다에다 붙일 수도 있고 본용언에 붙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에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심지어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나 부사어 자리에 어떤 높임의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왔냐에 따라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둘 다 붙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읽으시게 하다. 이렇게 본용언 뒤에 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 읽게 하시다. 라고 하는 보조 용언 뒤에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 심지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 자리에 누가 왔냐에 따라서 읽으시게 하시다.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 뒤에 다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4번과 5번 정리를 해보면 보조용언을 붙인다거나 내지는 주체 높임 선어버럼이 시를 붙일 때 지금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붙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파생적인 방식보다는 용언의 개수가 애초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통사적 사동문이기 때문에 자, 본용언에 붙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에 붙일 수도 있는 통사적 사동문이 훨씬 더 자유스럽다. 자,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사동과 관련된 표현은 자, 요 한 문제밖에 없었어. 자, 일단 125번 문제를 보면 2014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보기를 참고해서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을 따져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사동문은 어근에 전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자, 요게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되는 거겠지. 자, 어간에 개하다가 결합한 구성. 자, 이거는 통사적인 사동문에 해당되는 걸 거야. 자, 그래서 학습 자료를 주고 옳은 것을 따지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 1번 보니까 기억과 니은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 자, 공부가 된 학생들은 사실은 위에 자료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과정에서 주어에 해당됐던 것이 우리가 사동문으로 바뀔 때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바뀌었잖아. 자,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을 보면 주동문의 동생 이가 지금 사동문에서는 동생 을로 왔고 주동문의 동생 이가 사동문에서는 동생에게로 왔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선택지가 맞을 수가 없겠지. 틀리겠지.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니까 기억과 디귿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주어가 새로운 주어가 하나 생기면서 문장 성분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언급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 원래 주동문에 있었던 주어가 위치를 바꾸고 나서 그 주어에 해당되는 새로운 주어가 생겨나기 때문에 서술어 자릿수가 늘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예문도 보면 자, 기억에서는 동생이 숨는다라고 하는 한 자리였는데 지금 니은에서 보니까 누나가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도 누나가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가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문장 성분이 하나 더 늘었고 자, 그러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릿수는 하나가 더 는 게 맞지. 자,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니은과 디귿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견문장이 된다고 했는데 자, A도 B도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기억과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에 관련된 모든 문장 그다음에 A에서 B로 바뀐다고 해서 문장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었잖아. 자, 문장은 둘 다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밖에 없는 혼문장이었어. 그래서 견문장이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니은과 리을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 니은을 보니까 동생이 밥을 먹는다.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먹다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야. 근데 타동사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먹다가 이렇게 먹인다로 바뀌어서 사동사를 가지고 있어. 자, 먹다에 파생접사 이를 붙여서 먹인다. 이렇게 사동사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 니은 때문이라도 이 사동사가 없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자, 그리고
리을에 보니까 리을에서는 공을 찬다라고 했을 때 이때 차다가 앞에 공을이라는 목적어를 요구하니까 타동사야.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동사 자체를 찾아봤더니 해당 사례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나 봐. 이렇게 사동사가 없을 때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타동사면 사동사가 대응되는 사동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니은의 문장처럼 먹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와도 먹인다라고 하는 사동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마지막 5번을 보면 디귿과 리을을 보니 자 A의 서술어가 형용사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자 디귿을 보니까 낫다야. 자 낫다는 지금 형용사인데 자 리을을 보니까 차다야. 이거는 동사지. 자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디귿 문장이 중심이 될 것인데 자 디귿 문장을 봤더니 낫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오더라도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이렇게 낮춘다 내지는 낮게 한다라고 하는 통사적인 사동문 모두가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동사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거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 나머지 사동표현과 관련된 나머지 학습을 하면서 사동표현 전체를 다 마무리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사동표현과 주로 연결이 지어서 학습되는 부분이긴 한데 피동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또 들어갈 테니까 자, 오늘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잘 복습해놔야 피동표현은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거니까 자, 피동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피동표현을 사동표현하고 연결 지어서 그렇게 수업을 한번 해볼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